자, 2025년 말이죠. 다들 뭐 AI 이 얘기만 했잖아요. 네, 온통 그 얘기뿐이었죠. 근데 사실 시장을 진짜로 뒤흔든 주인공은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상승률, 그거에 한 4배, 심지어 10배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분야가 있다면 어떠세요? 다들 깜짝 놀라겠죠. 바로 금과 은을 캐는 광산 기업들입니다. 오늘은 2025년 투자 시장의 가장 뜨거웠던 비밀, 이 금광 주식들의 폭등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한 해였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그냥 금값이 오르니까 관련 주식도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기묘한, 뭐랄까, 심리 게임 같은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70% 올랐는데 왜 관련 기업 주가는 160%, 심지어 360%까지 폭등했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네. 그렇게 올랐는데도 왜 시장은 여전히 이거 아직도 너무 싸다 이런 말을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그 놀라운 숫자들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가 18%,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2% 올랐습니다. 네, 꽤 좋은 성적이었죠. 그렇죠.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다들 아시는 테슬라가 25%, AI 붐의 심장인 엔비디아 38% 올랐고요. 구글의 알파벳도 66%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쳤다고 표현할 정도네요, 정말. 그런데 이 금광 기업들을 모아놓은 대표 ETF GDX는 무려 160%가 올랐습니다. 대표 기업인 뉴몬트는 176%, 그리고 SBSW라는 곳은 이건 정말 360%나 치솟았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웬만한 AI 주식들은 뭐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원자재인 금 가격 자체가 70% 올랐는데 그걸 캐서 파는 회사의 주가는 왜 2배, 3배, 심지어 5배 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정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뭔가 단순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네. 금광 회사가 금 1온스를 캐는데 드는 모든 비용 있잖아요. 뭐 인건비, 장비, 에너지 비용. 그렇죠. 땅 파는 비용. 네, 이걸 다 합쳐서 1,600달러가 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비용은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세 따라 바뀌진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작년에 금값이 2,000달러였다고 칩시다. 그럼 회사는 1온스당 얼마를 남기죠? 400달러요. 네, 400달러 이익이죠. 그런데 올해 금값이 4,50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제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2,900달러입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점이 보이시죠? 금값은 2배 조금 넘게 올랐는데 회사의 이익은 400달러에서 2,900달러로 7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아하. 이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금값 상승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주가 폭등이 나타나는 거죠. 와, 마치 빵집 사장님 같은 거네요. 밀가루 값은 비슷한데 빵 가격이 2배 오르면 이익은 2배가 아니라 막 서너 배씩 늘어나는 것처럼요. 주가가 폭등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이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월스트리트가 이런 대박 이익을 그냥 둘 리가 없는데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과열되고 거품이 끼기 마련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숫자 뒤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이 엄청난 이익 증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믿지 못한다고요? 네. 금값 금광주 비율이라는 재미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 1온스 가격이랑 금광주 ETF인 GDX 1주의 가격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25배 정도였어요. 25배? 네, 쉽게 말해서 금값이 2,500달러면 GDX는 한 10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뭐랄까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는 거죠.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 금값은 4,500달러인데 GDX는 고작 91달러 수준이에요. 91달러요? 네, 비율을 계산해보면 거의 50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역사적 평균인 25배로 그냥 돌아간다고만 가정해도 GDX는 지금보다 2배 높은 18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와, 그건 정말 차이가 크네요. 시장이 금값 자체는 인정하는데 금 캐는 회사들의 가치는 그냥 절반으로 후려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명백한 신호죠. 잠깐만요. 그래도 그건 좀 단순한 비교 아닐까요?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잖아요. 금을 캐는 비용 아까 1,600달러라고 예로 드셨던 그 비용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올랐을 텐데 그건 당연히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거 금값이 정점을 찍었던 2011년하고 지금의 이익 마진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자, 2011년에 당시 금값이 사상 최고가인 1920달러였고요. 생산 비용은 약 600달러였습니다. 그럼 1온스당 마진이 1320달러였죠. 1,320달러? 그렇죠. 2025년 현재는 금값이 4,500달러, 생산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1,600달러로 올랐습니다. 마진이 얼마죠? 오, 2,900달러네요? 네, 비용이 오른 걸 감안해도 마진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와, 정확히는 순수하게 기업이 손에 쥐는 이익의 크기가 2.2배나 커진 거죠. 이 마진 증가율을 2011년 당시 GDX 가격이었던 66달러에 적용하면 현재 GDX는 최소 148달러는 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148달러. 네. 근데 현실은 91달러. 네. 이 설명할 수 없는 격차. 이 안에 바로 시장의 깊은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뭐랄까 기계 속의 유령처럼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악몽이 있는 거죠. 기계 속의 유령이라.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도대체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이 이렇게 명백한 이익 증가 앞에서 지갑 열기를 망설이는 걸까요? 한마디로 재앙적인 경영 실패의 역사 때문입니다. 재앙이요? 네. 2011년에도 지금처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광회사 금고에 돈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영진들은 그 돈으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죠. 어떤 일이요? 마치 돈 빨리 없애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돈 빨리 없애기 경쟁이요?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업계 1위였던 베릭 골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금광 업계의 삼성전자 같은 곳이었죠. 이 회사가 금 전문가인데 뜬금없이 아프리카의 구리 광산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금회사가 구리광산을요? 네, 당연히 전문 분야가 아니니 운영은 엉망이었고 막대한 손실만 남겼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미에서는 10조 원을 투자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환경 규제랑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금을 단 1g도 생산하지 못하고 그냥 접어야 했습니다. 10조 원을 쓰고 금을 1g도 못 캤다고요? 이건 그냥 실패가 아니라 코미디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코미디가 업계 전반의 유행이었습니다. 킹로스 골드라는 또 다른 메이저 회사는 9조 원의 아프리카 광산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제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저희가 9조 원 주고 사서 와보니까요. 생각보다 금이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공식 발표였어요. 9조 원짜리 열어보니 꽝이었네요, 이건.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쟤네는 돈만 생기면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낙인이 아주 깊게 찍혔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된통대인 투자자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금광 회사들의 폭증한 이익을 보면서도 그래 너희 돈 많이 버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돈으로 또 무슨 사고 칠 거니?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번에는 너희의 실력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끔찍한 역사를 들으니까 이제야 이 비정상적인 저평가가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그게 벌써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그저 이번에도 똑같은 서커스를 반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걸까요? 2011년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뭔가 달라진 점이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바로 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오, 어떤 거죠? 결정적으로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경영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메이저 금광회사들의 CEO들은 2011년 당시 그 재앙적인 투사가 벌어지던 현장에서 실무자로 뛰면서 모든 걸 생생하게 목격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옆에서 직접 보면서 뒤수습까지 해야 했던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일종의 실패 트라우마가 내재된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 주주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주 구성이요? 네, 2011년만 해도 개인 투자자나 여러 펀드의 지분이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 뉴몬트 같은 회사의 지분 85%는 뱅가드, 블랙록 같은 초거대 자산운용사, 즉 기관 투자자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아, 경영진의 등 뒤에 서 있는 감시자가 생긴 셈이네요. 이들은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주주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사회에 전화해서 CEO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들이죠. 정확합니다. CEO가 저기 아프리카에 좋아 보이는 구리광산이 있는데 한번 사볼까요? 하는 순간 이사회에서 바로 제동이 걸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CEO의 보너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보너스 시스템이요? 네, 과거에는요.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삽질을 시작하기만 해도 CEO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줬습니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요? 네, 그러니 무조건 프로젝트를 크게 벌이는 게 CEO 개인에게는 유리했죠.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는 인센티브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 주주 수익률을 높여야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변경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주가를 올려서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줘야만 본인도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뀐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CEO의 본능이라는 게 회사를 키우는 성장에 있지 않나요? 주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임기 동안 M&A 하나 없이 배당만 나눠주다가 소극적인 CEO로 낙인 찍히는 걸 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인간의 탐욕이나 과신 같은 본성이 그렇게 쉽게 시스템으로 제어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까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헛짓거리를 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감시에 눈이 있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당근과 채찍이 마련된 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감시하는 기관들이 있고 경영진 스스로도 주주이익을 우선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마련돼서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닐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요? 먼저 단기적인 위험입니다. 이건 아주 명백하죠. 1년 동안 GDX가 160%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1년 만에 160% 수익이면 웬만한 투자자들은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 가 있을 겁니다. 더 오르기 전에 일단 챙기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겠네요. 네, 일종의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값 자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4,500달러라는 가격이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인가? 시장은 금값이 최소 6개월 이상 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도 계속 불안해하며 대빨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기적인 과열과 금값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과거의 과잉 투자와 정반대인 과소 투자가 장기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소 투자요? 네, 아까 지적하신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기관 주주들이 단기적인 주주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신규 광산 투자를 계속 막고 번 돈은 무조건 배당으로 내놔라 라고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주주들은 좋아하겠지만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점점 사라지겠네요. 광산은 유전처럼 언젠가는 고갈될 테니까요. 과거에는 돈을 마구 써서 망했다면 이제는 돈을 너무 안 써서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 네, 지금 경영진들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차원의 위험 말고 투자자 개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유의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금광 주식은
금값 변동성에 2배에서 3배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오를 때만 그런 게 아니죠. 물론입니다. 아까 이익의 레버리지를 설명드렸죠. 그게 하락할 때도 똑같이, 아니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금값이 10% 하락하면 주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에서 30% 폭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를 때의 환희도 크지만 떨어질 때의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험은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네, 금광은 스위스나 캐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수의 메이저 광산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오늘부터 이 광산은 국유화합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면 아, 그러면 주식 가치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위험을 항상 안고 가는 투자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2011년의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극심한 저평가 상태가 새로운 지배구조와 보상 시스템 덕분에 조금씩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억제당할 수 있다는 딜레마, 그리고 투자 자체의 높은 변동성과 정치적 리스크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 금광기업 경영진들이 시장의 불신을 걷어내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벌어들인 이 막대한 현금을 주주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다음 행보에 시장의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어떻게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왜곡하는지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숫자의 논리를 넘어선 심리의 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처럼 강력한 실제 역사에 뿌리내린 집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비이성적인 공포 자체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정의 그 자체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